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두 번째 수업이네요. 부동산 학개론 필수 개념 두 번째. 자, 2주차고, 우리 이제 1주차 때 배웠던 부동산 학개론의 전체 구성, 우리 체계를 이렇게 배웠었죠. 단어를 외워야 돼요. 일단 우리가 어떤 과목을 공부할 때 그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목차를 외우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건 뭐 학개론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 공부할 때. 자, 첫 번째 이제 1편부터 해서 쭉 8편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학개론이. 자, 부동산학 총론은 부동산이 뭔지에 대해서 배우는 거였어요.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자산을 움직이지 않는 산자가 자산의 산자예요. 움직이지 않는 자산, 대표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얘기하는 거죠. 이때 건물을 우리가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토지에 붙어져 있는 토지 정착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토지 정착물 말고, 건물 말고도 나무도 정착물이 될 수 있고 부동산이 될 수 있죠. 다리, 도로 이런 것들도 다 정착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였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부동산학 총론에서는 부동산이 뭔지 이 부동산의 개념을 잡았고, 이 부동산과 관련된 학문의 전체 줄거리를 얘기하는 것이 부동산학 총론, 토지의 종류, 주택의 종류, 그다음에 토지의 특성이 뭔지 이걸 배웠고, 자, 경제론에서 중요한 단어가 경제활동이 뭔지 알아야 돼요. 경제활동. 부동산을 대상으로 했을 때 다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대상으로 했을 때 경제활동이 뭐라고 하냐면 엄청 중요한 단어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사고 파는 걸 부동산 활동의 경제활동이라고 했어요. 이때 수요 공급을 줄여서 수급이라고 하고,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을 뭐라고 한다? 시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배우게 되는 거죠. 경제론에서는 수요 공급의 원리를 배울 거고, 이 부동산의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 시장에 우리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어떤 건지를 배우는 게 이게 시장론 세 번째 단원이었고, 우리 부동산 시장을 보니까 불완전 시장이에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얘기해요. 이때 이 단어 한번 보면 처음에 이제 공부할 때 학교로는 용어에 개념이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황제원이라고 하면 그냥 이건 팩트 명사예요. 이거 어쩔 수 없이 외워야죠. 근데 학기론에 나오는 대부분의 용어들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그 개념을 해석해야 전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쉽게 찾아서 옳고 그름의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랬어요. 이때 경쟁이 불완전하게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불완전하다는 건 경쟁이 적게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경쟁은 경쟁이 엄청 많이 일어나서 다수의 시장 참여자, 수요자, 공급자가 있어서 경쟁이 자유롭게 일어나는 시장을 완전 경쟁이라 그러고, 불완전 경쟁은 경쟁이 적게 있는 걸 얘기해요. 이걸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판매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거나 소수일 때 우리가 독과점 시장이라고 얘기해요. 불완전 경쟁 시장을 다른 말로 독과점 시장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독과점 시장이라고 한다라면 여기에 초과이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보다 더 가져가려고 하는 투기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였어요. 한 가구에 주택은 하나 필요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실제로 주택 보급률은 110% 정도에 해당돼요. 근데 100가구가 있을 때 110개의 주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택은 항상 모자라다고 얘기해요. 한 가구에 하나만 사면 되는데 한 집만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투기적 요소가 없다라면 주택이 모자랄 리가 없어. 그런데 실제로 주택이 모자라는 이유는 소수가 여러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죠. 뭘 위해서? 투기적 요소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주택이 부족하는 현상이 생기더라. 이런 시장을 불안정 경쟁, 독과점 시장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정부가 이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시장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법을 제정해가지고 이 시장을 건들겠다, 규제하는 수단을 만들겠죠. 이런 걸 정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주택정책, 토지정책, 조세정책 등등의 정책을 펼치는 게 정책론. 이렇게 해서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공부하는데, 이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들을 뭘 위해서 할 거냐, 왜 공부할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뭘 잘하려고? 투자를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투자. 부동산을 사서 좀 더 효율적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죠. 이때 투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확실한 현재 지출과 교환하는 거예요. 투자는 왜 한다? 돈 벌려고. 이때 돈 벌려고 하는데 이 돈이 언제 돈이냐면 미래의 돈이에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장래
수입과 교환하는 행위인데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장래 수입이 발생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확실한 10억을 투자하는데 장래 돈을 많이 벌 거야 라고 기대하고 투자를 해요. 근데 장래는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해요. 그래서 언제나 투자에는 위험이 있는데 위험을, 불확실성을 학자들은 위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수입이 장래에 있기 때문에 얘가 불확실해요. 불확실성의 수입과 교환하는 행위를 이걸 투자라고 얘기해요. 이때 그러니까 장래 수익과 현재 지출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너무 중요한 개념이니까 잠깐 얘기하면 현재 10억과 10년 뒤에 10억의 가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지, 당연히. 우리가 아무 위험함이 없이 내 10억을 은행에만 넣어도 시간이 지나면 뭐가 붙어요? 이자가 붙을 거예요. 이 10억이 10년 뒤에는 더 큰 금액으로 가야 가치가 똑같다라고 볼 거예요. 자, 그런데 투자는 장래 수입과 현재 지출을 교환하는 행위래. 현재 내가 1억을 투자했어. 내 1년 뒤에 1억 100만 원이 됐대. 돈을 번 거예요, 안 번 거예요? 벌었을까, 안 벌었을까? 100만 원을 넣었는데 1억을 넣었는데 1억 100만 원이 됐대. 100만 원을 벌었잖아. 벌긴 했어요. 근데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땡겨왔을 때 미래 1억 100만 원을 현재로 땡겨왔을 때 분명히 100만 원을 벌긴 했어요. 1억이 100만 원 플러스가 됐으니까. 근데 이걸 현재 가치로 땡겨왔을 때 1억보다 적은 돈이 됐다라면 이건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개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할 때 할인법이라고 하는데 미래를 땡겨올 때 환원한다, 할인한다라는 개념을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투자의 수입과 지출 중에 수입이 크면 투자하겠지. 그런데 이때 조건은 화폐 시장 가치로 봤을 때 똑같은 현재 시점으로 비교해야 이게 합리적인 투자 분석법이다 라는 걸 할인법이라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투자 분석법이에요. 자, 결론은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고, 투자하려면 금융,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자금 융통, 그래서 줄여서 금융이라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건 대출이죠. 대출 받는 거. 부동산은 고가를 띄니까 내 돈만으로 투자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자금 융통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얘와 얘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이라 그래요. 할지 말지 결정하는 과정. 투자는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수입과 지출을 비교했을 때 수입이 크면 투자를 하겠다. 금융 결정은 뭘 비교해야 되냐면 내가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했을 때 빌린 대가로 이자를 줘야 될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과 이 빌린 대가 이자율을 비교했을 때 이자율이 크다라면 빌려서 투자하는 게 손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자율과 수익률을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의사결정이 필요할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중요한 거, 자금 융통, 대출 받는 게 대표적인데 이걸 금융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부동산과 관련 지었을 때 부동산의 투기가 너무 많이 일어난대요. 그럼 나라에서는 부동산 이 투기를 막기 위해서 정책을 펼칠 건데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정책이 금융정책이에요. 부동산 대책 나오면 항상 뭘 조절해요? 대출금의 규모를 조절하려고 정책을 펼치죠. 이때 금융정책이 뭐냐라고 했을 때 돈을 빌리는 것 관련된 금융정책, 대출 규제 얘기해요. 여기에 대표적인 것이 LTV와 DTI가 있더라. 얘는 1년 동안 까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LTV, DTI가 상향되면 얘가 50%에서 70%로 이렇게 올라간다면 대출금의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대출금이 많아지는 거고, 얘가 하향되면 대출금의 규모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부동산에 투기가 많이 발생한대요. 그럼 나라에서 이 투기를 막기 위해서 금융정책을 펼칠 때 LTV와 DTI를 뭐 한다? 낮춘다. 이렇게 돼야 돼요.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라는 얘기는 LTV, DTI를 낮춘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부동산을 개발한다라는 건 건물을 지어서 이걸 분양해서 수익을 발생하는 이걸 개발이라 그래요. 부동산 개발, 토지 개발 이렇게 나오면 아무 말이 없어도 건물 지어서 분양해서 돈 버는 걸 개발이라고 얘기해요. 부동산 개발, 토지 개발. 개발한 걸 잘 관리하겠다, 잘 분양하겠다, 마케팅 이런 게 있고, 감정평가는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죠.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감정평가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이걸 배우기 전까지는 부동산 가격과 부동산 가치는 같은 개념으로 봐요.
같은 개념으로 보는데 좀 더 다 공부한 다음에 마지막에 배울 때 야, 가격과 가치는 엄밀하게 좀 차이가 있어. 이걸 배우긴 하겠지만 그전에는 부동산 가격과 부동산 가치는 같은 개념으로 볼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니까 가치를 한번 잠깐 정해 볼게요. 우리가 가치는 얘가 경제적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될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봤을 때 경제적 가치를 주로 볼 건데 과거에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이거 가치가 높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과거에 아무리 많이 돈을 벌었어도 미래에 돈을 하나도 못 벌 것 같다 그러면 이 녀석의 가치는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낮게 평가되거나 과거에 돈을 못 벌었어. 근데 미래에 돈을 아주 많이 벌 거라고 예상되고 있어요. 그럼 이 녀석의 가치는 높게 평가되겠지. 자, 그렇다면 이 가치,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의 기준은 과거에 돈 벌었냐가 아니라 미래에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라고 예상되어야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치의 정의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너무 중요한 용어니까 외워도 괜찮아요. 무조건 시험 볼 때까지는 외워야 돼요. 얘는 장래 수익을 언제로? 현재 값으로 환원한 거예요.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되돌리는 걸 환원한다고 얘기해요. 환원한다, 할인한다. 그러니까 장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땡겨온 것을 가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래 편익이라고도 얘기해요.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했을 때 어쨌거나 장래 수입을 땡겨와야 돼요. 가치. 오늘 좀 더 배울 건데 그러면 가치는 말이 없어도 무슨 값? 무슨 가치? 과거 가치예요? 현재 가치예요? 미래 가치예요? 현재 가치야. 장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뭐 했어? 땡겨왔어 현재로. 가치는 말이 없어도 무슨 가치? 현재 가치예요. 이건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알아야 푸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현재 가치를 얘기해요. 자, 부동산에 투자를 잘하려면 개발도 관리도 잘해야 되고 감정평가, 가치도 올바르게 평가해야 되니까 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해서 총 8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8단원 외워놔야 돼요. 첫 번째 부동산학 총론, 두 번째 경제론, 세 번째 이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시장론, 시장에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정책론, 이걸 바탕으로 뭘 잘하자? 투자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금융, 이걸 도와주는 역할에 개발관리론, 감정평가론 이렇게 총 8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목차를 알고 이제 공부해야 되고 자 넘어가서 이제 저번에 1주차 때 토지의 특성을 잠깐 배웠어요. 복습 좀 하고 어차피 1주차는 처음 공부하신 분들도 있을 거니까 자 잠깐 복습하면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 있어요. 이제 토지만을 보는 거예요. 토지만의 자연적 타고나는 특성이 있더라. 변하지 않는 불변적인 절대적인 성질이 있는데 이걸 자연적 특성이라 그래요. 이 자연적 특성에 4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얘들의 특징은 물리적인 성질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에요. 이때 물리적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물리적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라고 얘기했어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이해해 나갈 때 이걸 물리적으로 해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배웠던 거 잠깐 복습 한번 해볼게요. 감가가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감가가 3개가 있어요. 물리적 감가가 있고 물리적 감가 이것도 이제 1년 내내 계속 공부할 내용이니까 먼저 익숙하게 외워둬도 괜찮아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 기능적 감가가 있고 기능적 감가 그 다음에 경제적 감가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감가는 3가지가 있는데 자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우리가 3가지로 봤을 때 시간이 지나서 노후되거나 마모 파손되어서 가치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있겠죠? 그 다음에 큰 건물인데 엘리베이터 설비가 아주 큰 건물과 맞지 않게 5인승짜리 하나밖에 없어. 또 보일러가 작동이 안 돼. 전기시설이 항상 부족해 전력이. 그래서 건물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 안 돼서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고 또는 이 건물이 있는데 옆에 쓰레기 매립지가 있거나 상가인데 장례식장이 있어요. 또는 공동묘지가 있어. 사람들 이동이 거의 없어. 외부 환경과 어울리지 않아서 가치가 떨어지는 게 있어요. 이 3가지를 봤을 때 눈에 보이는 건 뭐냐면 마모 파손 눈에 보여요. 눈에 보여요. 이게 물리적 감가예요. 그래서 마모 파손
노후화에 의해서 감가되는 것을 물리적 감가라고 얘기하고, 자, 기능은, 건물의 기능을 결정하는 건 내부에 있는 설계, 설비가 건물의 기능을 담당해요. 자, 그런데 50평 아파트가 있어. 50평 아파트가 있는데 아주 좁은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이 50평 아파트의 가치가 높아야 낮아요? 낮겠지. 설계가 이 50평 아파트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아파트가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엄청 느려. 한번 왔다 갔다 하려면 뭐 거의 10분 기다려야 돼요. 그럼 가치가 떨어지겠죠. 엘리베이터 설비가 문제인 거예요. 이런 감가를 뭐라고 하냐면 기능적 감가라고 그래요. 즉 이걸 내부에 구성하고 있는 내부 요인의 문제에 의해서 발생했을 때 이걸 기능적 감가. 자, 경제적이라는 말을 썼다라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부동산의 감가 중에 경제적, 이 경제적 가치를 가장 크게 연관짓는 감가가 뭐냐 해서 이걸 경제적 감가라고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주 내부가 최신식이고 삐까번쩍인데 상가가 있는데 저기 강원도 시골 산골에 있어. 가치가 높아야 낮아요? 낮을 거야. 허름하고 구식이고 무너지기 직전인데 강남역 옆에 있어. 가치가 높겠죠.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가치를 결정하는 건 외부 환경에 의해서 이 부동산의 가치가 크게 결정된다라고 해서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는 건 외부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 경제적 감가는 외부 환경과 어울리지 않아서 가치가 떨어지는 걸 경제적 감가라고 얘기해요. 이걸 이제 무조건 시험 보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공부해야 될 건데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막 외워가지고 물 경기, 뭐 마모 파손, 내부 요인이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물리적 감가 눈에 보이는 거 마모 파손, 기능 결정하는 건 설계 설비들이지. 이런 것들의 문제는 기능적 감가, 가장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건 외부 환경 요소지라고 생각하면서 세 가지가 있다. 자, 물리적, 눈에 보이는 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부동성, 움직이지 않는다. 그럼 물리적 위치가 불변이다. 눈에 보이는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부증성, 만들지 못한다. 눈에 보이는 토지량을 늘리지 못한다.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얘는 물리적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얘는 물리적 공급이, 눈에 보이는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영속성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 감가가 있다 없다? 마모 파손이 없다, 적용되지 않는다. 이걸 물리적 감가를 세금을 낼 때 물리적 감가에 해당되는 만큼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걸 뭐라고 쓰냐면 단어가 감가상각이란 말을 썼어요. 그래서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썼고, 개별성으로 얘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게 다 다르니까 물리적 대체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물리적인 어떤 성질이 모두 다 불변하거나 불가능하다 이렇게 연결돼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봅시다. 여기까지는 배웠는데, 자, 움직이지 않는다, 비이동성, 부동성. 그럼 물리적, 눈에 보이는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동산, 움직이는 자산,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자산, 부동성의 부동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암기 코드로도 해석되는데, 외부의 지역 부인, 외부 지역 부인 이렇게, 이때 부자가 부동성이에요. 부동성이 답인데 이 부동성이 없어. 그럼 뭘 찾아? 인접성을 찾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외부 지역 부인, 얘들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건 이걸 외부 효과라고 하는데, 어떤 옆에 있는 토지가 쓰레기 매립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영향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받으려면 떼어서 얘와 멀리 떨어진 곳에 가야 돼요. 근데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외부 환경, 인근에 있는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외부 효과, 이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지역화, 지역마다 다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지역화는 지역마다 다르다를 얘기해요. 지역마다 다르다. 얘는 지역마다 여러 현상이, 다양한 현상들이 다르다가 중요한 거예요. 다르다. 이 국지와 똑같아요. 이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 우리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대. 우리 지역에만 나타난대. 그럼 다른 지역과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다르다를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서울에 주택이 부족하대. 모든 지역에 주택이 부족할까요? 그러진 않지. 저희 강원도는 주택이 남아돌 수도 있어요. 서울의 택지가 엄청 비싸. 근데 모든 택지가 비싸?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경기 변동도 마찬가지예요. 지역마다 다 다르게 나타난다. 어떤 지역은 택지가 부족하지만 어떤 지역은 택지가 남아돌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지역마다 다른 건 얘가 옮겨 다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부동성. 외우지 않아도, 아니 이해하지 않아도 그냥 외워서 해결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암기 코드는 학계론에서 가장 중요한 암기 코드예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이게 시험 문제. 외부 지역, 외부 나오거나 외부 환경, 외부 효과, 지역화, 국지화, 감정평가의 지역 분석. 얘들은 부동성과 관련돼 있다. 이 경제적 감가는 아까 외부 환경과 적합하지 않을 때 같이 떨어지는 거. 외부와 관련돼 있죠. 이렇게. 적합 원칙은 외부 환경과 어울려야 올바른 가치 형성된다는 원칙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외부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얘들은 다 부동산과 관련돼 있고, 임장활동, 부동산의 정보를 알려고 현장에 임한 활동해야 돼. 부동산은 물건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 물건을 가져와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사람이 가야 되겠지. 토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현장에 가서 정보를 알아내는 활동, 임장활동 해야 된다. 자, 권리로 거래가 일어난다. 원래 확실한 거래는 물건을 넘겨주고 점유를 넘겨주고 돈을 받는 게 확실한 거래예요. 근데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토지를 떼어서 넘겨줄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고 토지는 등기부에 있는 권리만 갑에서 을로 이렇게 넘기고 거래를 일어나요. 이건 불확실한 거래예요. 그래서 너무 불안전하다 보니까 법으로 이 등기부를 아무도 못 건들게 이렇게 딱 정해놓은 거죠. 등기관만 이걸 건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등기법으로 규정해놨죠. 어쨌거나 이 토지에 대한 거래는 불확실해요. 넘겨줄 수가 없는 이유가 이게 부동성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권리로 거래해야 될 수밖에 없다. 지자체 조세 수입의 근거, 이게 지자체 영역이라면 여기에 딱 고정되어 있다면 A라는 그 지자체에 지방세를 내야지 다른 데 낼 수가 없어요. 그 지역에, 그 지자체 권역에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자, 이게 이제 부동성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여기서 하나만 딱 외워라 한다면 얘예요. 외부 지역 부인. 나중에는 경합까지 이렇게 감정평가에서 외울 거예요. 외부 지역 부인 경합.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암기 코드예요. 여기까지 배웠고, 자, 오늘 이제 배울 거 보죠. 자, 두 번째 이제 부증성. 만들지 못한다죠. 만들지 못한. 토지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없어요. 이걸 눈에 보이는 토지장을 만들 수 없다를 이걸 학문적 용어로 물리적 공급은 뭐하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아직 안 배운 거니까 나중에 이제 탄력성을 좀 배운 다음에 배울 거예요. 자,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양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자, 토지 생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만들 수 없다. 만들 수 없다. 자, 토지. 자, 만들 수 없다 보니까 희소해요. 희소하죠. 정해져 있어요. 유한해요. 지구가 탄생할 때 이미 토지양은 딱 정해져 있어요. 유한하다, 희소하다. 근데 인간의 본성은 희소하면 갖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다이아몬드 갖고 싶어요? 왜 갖다 뭐하게? 희소하면 다 갖고 싶어. 인간의 욕구예요. 본성이에요. 희소하면 무조건 갖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귀하대. 자, 그러면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토지를 서로 살려고 경쟁을 하겠네. 살려고 경쟁한다를 수요 경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수요가 서로 살려고 경쟁해. 너도 나도 서로 살려 그래. 그럼 땅값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겠지. 그래서 지가가 올라간다라고 얘기해요. 자, 지대는, 지가는 토지의 가격, 지대는 토지의 사용대가, 토지 임대료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 임대료. 땅값이 비싸면 임대료도 당연히 비싸지겠죠. 지대도 높아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발생한다는 표현을 써요. 발생도 커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0에서 20으로 올라갔대. 커진 거예요. 커진 거지. 0에서 10으로 커졌대요. 커진 거예요. 커진 거지. 이때 커진 건 발생했다라는 표현도 써요. 그래서 커진다를 발생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땅값 비싸면 임대료 당연히 비싸겠지. 그래서 토지 임대료와 토지 가격이 비싸진대요. 자, 그럼 당연히 토지를 이용할 때
우리가 토지를 어떻게 이용해야 될까? 비싼 땅이래. 그럼 집중적으로 이용해야 되겠지. 집중적으로 이용한다를 집약적으로 이용한다, 집약화시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땅을 넓게 이렇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좁은 땅을 아주 집중적으로 이용한다라면 이런 거예요.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만큼 토지에다가 집중적으로 이용한대. 집중적으로 이용할 때 개발을 한다고 한대요. 개발할 때. 그럼 여기에 노동이나 자본을 엄청 많이 집어넣는데요. 집중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럼 건물이 어때져? 높아지겠죠. 깊어질 수도 있어요. 깊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좁은 땅에 높아지고 깊어지고 하는 걸 집약적으로 이용한다를 다른 말로 자, 고층화된다, 지하화된다 이런 표현 쓰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평면만 얘기하는 거 말고 공중지표 지하까지 몇 차원? 공중지표 지하 3차원이죠. 이 3차원을 다른 말로 입체화시킨다, 입체공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입체화시킨다, 고층화시킨다는 건 집중적으로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자연스럽게 부동산과 관련지어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외우지 말고 만들 수 없네, 귀하지, 그러면 차지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 그러면 수요자들이 서로 살려고 하겠네, 그럼 땅값이나 임대료가 비싸지겠지, 비싼 땅이니까 집중적으로 이용하겠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럼 기본적으로 도시 토지는 비싸요? 비싸죠. 그럼 도시 토지는 어떻게 이용해야 돼? 집약적으로 이용해. 근데 외곽 토지는 비쌀까요, 쌀까요? 싸겠지. 싼 땅이니까 굳이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좀 넓게 이용할 수도 있겠죠. 이 반대는 조방적으로 이용한다, 조방화시킨다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나중에 배울 거니까. 도시 토지는 비싼 땅일 때는 집중적으로 이용한다, 집약화시킨다. 싼 토지, 외곽 같은 경우는 넓게 이용해도 되겠지. 이걸 조방화시킨다, 조방적 이용한다 이런 표현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 보죠. 얘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자, 토지의 최유효 이용, 가장 좋은 이용을 하라는 얘기예요. 가장 좋은 이용을 해야 되는 근거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내 땅이래요. 내 땅을 가지고 있어.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놀리거나 방치해도 괜찮지. 근데 어떤 사람이 잘 이용해야지 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데?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야, 만들지 못하는 귀한 땅이야.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어. 한정적이고 귀한 땅인데 네가 운 좋게 그 토지를 차지했다라면 그 토지에 가장 어울리는 이용을 하는 게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지 못하는 귀한 땅이니까 그냥 놀리거나 방치하지 말고 가장 좋은 이용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들지 못하는 귀한 땅이니까 잘 이용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뭐 이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있는데 자, 최근에는 안 나오다가 감정평가 다른 자격시험에서 한번 나왔어요. 최근에, 작년에. 토지 공개념은 토지에는 공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이 공자가 뭐냐면 공익을 우선하는 개념이에요. 우선하는 개념. 공익은 공공의 이익을 얘기해요. 다수의 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수의 이익을 우선한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토지 공개념이라고 표현되진 않지만 자, 헌법에는 공익을 위해서 토지 이용을 규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토지는 공익을 우선해서 개인의 권리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제한할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토지 공개념이라 그래요. 자, 토지에 대해서는 공익을 위해서 개인의 권리를 일부 제한할 수 있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익을 위해서. 자, 이거 작년에 시험 나왔던 건 토지 공개념은 사적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사적 소유권 부정해요. 개인이 땅을 가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땅을 다 가질 수 있어. 예를 들면 우리나라 땅 다 개인이 가질 수 있죠. 가질 수 있는데 정부가 갑자기 어떤 지역에 주택이 너무 부족하대, 공공임대특을 지어야 되겠대. 근데 정부가 가지고 있는 땅이 없어요. 그래서 개인의 땅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어. 나 안 팔고 싶은데 할아버지가 물려줘서 추억이 막 엄청 서려 있어가지고 너무 나 소중한 땅이라서 안 팔고 싶은데 정부가 수용 정책을 발표하면 정부에 팔 수밖에 없어. 수용 당할 수밖에 없어. 이건 개인 권리 침해하는 거예요. 침해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는 거지. 내 땅인데 안 팔고 싶은데 자꾸 정부가 강제로 사간대, 수용한대. 침해하는 거죠. 이럴 수 있는 근거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토지에는 공익을 우선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
정부의 이익을 취한 게 아니라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야, 주택이 너무 없어서 돈 없는 사람들 집 좀 지어주려고 해. 근데 정부가 땅이 없으니까 네 땅 내가 강제로 사드릴게. 강제 수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개인 권리가 침해되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토지 공개념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그럼 토지에는 공익을 우선해서 개인의 소유권은 다 인정해. 근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정부가 공익을 위해서는 규제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명시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정부가 땅을 만들 수 있다라면, 개인의 소유권이 있으니까 개인 권리를 건들면 안 될 거예요. 근데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 만들 수 있으면 내가 만들어서 할 건데, 정부가 만들 수가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개인의 땅들을 규제해서 이걸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권리를. 이걸 토지의 공개념이라 그래요. 만들 수 없어서 가장 생겨난 이 개념이 토지 공개념이라고 얘기해요. 좀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 총론이 좀 어려워. 전반적인 내용 전체가 다 여기에 다 담아져 있어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이해해야 돼요. 만들 수 없어. 희소에 유한해. 차지하고 싶어. 서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땅값이나 임대료가 비싸져. 집중적으로 이용해. 땅을 잘 이용해야지라는 근거가 만들 수 없는 귀한 땅인데 네가 차지하고 있다라면 좋은 이용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 공개념. 정부가 어떤 토지 정책을 펼칠 때 일부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만들 수 없다 보니까 토지 정책을 펼칠 때는 개인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면서 다수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을 펼칠 수가 있어요. 이때 개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토지 공개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들 수 없으니까. 만들 수 있었으면 정부는 제한하지 않고 개인 권리 건들지 않고 만들어서 하면 돼. 근데 만들 수가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한, 대표적인 게 강제 수용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 자, 부중성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건 뭐 크게 어렵진 않죠. 쭉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오면 되고. 자, 세 번째, 영속성. 자, 영속성, 소모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된다죠. 영원히 계속된다. 소모되지 않는다. 자, 그럼 물리적 감가. 뭘 얘기한다? 물리적 감가. 1년 내내 제가 물리적 감가 얘기하면 뭐 나와야 돼요? 마모 파손 나와야 돼요. 마모 파손이 있어, 없어요? 토지는 없어요. 토지는 마모 파손이 없다. 이 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모 파손이 없다, 적용되지 않는다. 이걸 세법상에서 물리적 감가에 해당되는 만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가상각. 감가상각도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에는 마모 파손이 없어요. 이걸 학문적으로 물리적 감가 적용되지 않는다,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모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소모를 전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모 전제가 불가능해요. 그러면 소모를 전제로 한 이론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소모가 안 되니까. 소모가 안 돼요, 아예. 소모 안 되니까 이 이론이 뭔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모가 안 되니까 소모를 전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소모를 가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자, 이제 얘가 좀 중요한 건데 우리 한번 해석해 봅시다. 자, 일단 단어가 소득이득 사용이익, 자본이득 처분이익 외워놔야 돼요. 이제 뭔지. 사용이익이라고 나왔어요. 쓰면서 얻는 이익, 사용한 대가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익이 뭐냐면 임대료 수입이에요. 내가 이건 다 빌려주고 사용해, 대가 줘. 이게 뭐예요? 임대료 줘. 이걸 사용이익이라고 얘기해요. 사용이익. 임대료 수입 얘기하는 거예요. 처분이익이라고 나왔네요. 처분이익. 팔면 이익이 생긴대. 내가 5억 주고 샀어. 내가 팔 때 7억 주고 팔았어요. 그럼 이익이 생기죠? 얼마? 2억이 생기죠? 2억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가치가 5억짜리가 7억으로 돼서 2억이 올랐죠? 가치가 오른 만큼을 팔 때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처분했을 때 얻는 이익, 이걸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치 상승분이라고 얘기해요. 자, 부동산에 투자하면 두 개의 이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투자론에서부터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돈 벌려고 투자했어. 근데 돈 버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료 수익을 벌 수 있죠. 가치가 오르면 나중에 처분할 때 또 돈을 벌 수도 있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할 때는 두 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임대료 수익을 뭐라고 하냐면 사용이익,
처분했을 때 얻는 이익, 가치상승분을 처분이. 이걸 좀 더 있어 보이는 듯한 학문적 용어를 뭐라고 하냐면 소득이득을 임대료 수입이라고 얘기하고, 자본이득을 가치상승분이라고 얘기해요. 1년 내내 따라다닐 거니까 좀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중요한 개념이니까. 자, 제가 여기서 샀어요. 토지를 샀다고. 토지를 5억에 샀어요. 그래서 요만큼 이렇게 보유하고 있었어요. 보유 기간이 한 10년 됐다고 해보죠. 그때 팔 때 처분을 했어요. 처분했을 때 7억에 처분을 했어요. 이때 7억에 처분했던 건, 이때는 5억의 가치가 있어서 5억 주고 샀는데, 이때 7억에 판매했던 건 7억의 가치가 있으니까 7억에 판 거죠. 그럼 가치가 2억이 오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냐? 이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임대료 수익 받을 수 있죠. 필요한 사람에게 임대해주고, 이걸 사용대가라고 해서 사용이익이라고 하고, 이건 임대료 수입을 얘기해요. 임대료 수입. 이걸 학문적으로 좀 더 유식하게 뭐라고 하냐면 소득이득이라 그래요. 이 단어에 너무 집중할 필요 없어. 우리가 주관식은 아니니까 자주 보면 돼요. 근데 외우긴 해야 돼. 자주 보면서 외우려고 해야 돼요. 자, 이때 7억 주고 팔면서 내가 또 돈을 얻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처분했을 때 얻는 이익이라 그래서 처분이익이고, 이거의 정체는 가치가 올라간 만큼이죠. 가치 상승분에 해당되는 처분이익을 얻었고, 이걸 좀 더 학문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자본이득이라 그래요. 자본이득.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의 수입은 언제나 두 가지로 얘기해요. 언제나 돈의 흐름도, 투자할 때 돈의 흐름도 두 가지로 봐야 돼요. 가지고 있을 동안에 내가 벌 수 있는 임대료 수익, 처분했을 때 벌 수 있는 처분이익,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한다. 자, 이 단어는 중요한 단어니까 나중에 차차 자주 익숙하게 보면서 외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부동산 투자하면 두 개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 야, 이게 왜 영속성과 관련돼 있어? 라고 얘기할 때 좀 더 어렵게 느껴지긴 하겠지만,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그런 것 같아 라고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 하나를 설명하려고 제가 3시간 내내 떠들어도 여러분이 정확히 명확하게 느낌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제가 하나의 대표적인 예를 가지고 설명했을 때 그런 것 같네 라고 하면 넘어가면 되고, 좀 더 고민해 보면서 질문이 생기면 저한테 질문을 제가 하나씩 풀어줄 거니까. 자, 봅시다. 나머지 조건이 다 갖춰져 있을 때 가지고 있는 동안에 임대료 수익을 확실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가지고 있는 동안에 토지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으니까 다른 조건만 갖추면 이 토지가 소모되지 않고 마모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 수익을 계속 보장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속성 때문에 임대료 수익이 보장되고 있는 거예요. 임대차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통해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임대해 준대. 근데 내가 이렇게 빌려줬어. 임대는 빌려주는 거죠. 빌려줬더니 얘가 쓰다 보니까 얘가 다 사라져 버려가지고 받을 때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그 임대차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임대라는 건 그대로 가치가 보존되면서 빌려 쓰기만 해야 돼. 내가 여기서 빌려서 여기서 돌려줄 때 임대료 수익만 냈어. 근데 이 땅과 이 땅에 마모 파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영속성 때문에 그대로 빌려줄 수 있어요. 처음에 가진 걸 그대로 제가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토지는 마모 파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임대차 시장을 발달시킨다도 영속성과 관련돼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 여기서 7억의 가치가 부여된 이유는 뭘까요? 과거에 임대료를 벌었기 때문이야? 아니면 미래에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야? 미래에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에요. 미래에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이 미래에도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영속성 때문에 없어지지 않고 장래에도 수익이 보장이 돼요. 보장이 돼요. 없어지지 않으니까 장래 토지가 존재하다 보니까 수익을 벌 수 있다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장래 수익을 이 시점으로 땡겨왔어. 환원했어요. 장래 수익을 땡겨온 걸 뭐라 그래요? 가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7억의 가치가 부여된 이유는 장래 수익을 땡겨와서 7억의 가치가 부여된 거예요. 자, 이때 판 다음에도 토지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장래 수익이 보장되는 거고, 이걸 땡겨와서
가치가 인정되는 거고, 이 가치와 가치 차이만큼의 가치 상승분의 자본이득, 처분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속성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동안에 없어지지 않으니까 임대료 수익을 계속 보장받는 거고, 처분한 다음에도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서 장래 수익이 보장되니까 이걸 땡겨와서 가치가 되는 거고, 가치 차이만큼의 가치 변동분만큼의 처분이익,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토지는 가치 보존력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가치 보존이 오래돼, 금방 사라져. 오래돼요. 무슨 성? 영속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가치 보존력이 우수한 거라고 얘기할 때 토지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속성과 관련돼 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사실 학개론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 하나를 딱 뽑으라면 이 두 개, 이거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이걸 다른 말로 사용이익, 이걸 처분이익, 이걸 우리가 나중에는 현금 흐름 볼 거예요. 이걸 영업 현금 흐름, 이걸 매각 현금 흐름. 언제나 돈의 흐름은 두 가지가 있다. 임대료 수입의 돈의 흐름, 가치 상승분만큼의 돈의 흐름, 이렇게 두 가지로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토지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될 수 있는 건 영속성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장기적 배려가 필요하다. 토지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니까 바로 다음 날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먼 미래까지 배려해서 부동산을 개발 관리해야 된다. 없어지지 않으니까 장기적으로 배려해야 된다.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 없어지지 않으니까. 자, 임대료 수익을 보장해 주니까 임대차 시장을 발달시키고, 재고 시장, 재고는 중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 재고 이렇게 나오면 중고라고 얘기해요. 중고. 자, 토지를 거래할 때 세핑 거래해요? 쓰던 걸 거래해? 쓰던 거. 왜? 없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쓰던 것만 거래하는 거지. 처음 만들어진 걸 새 걸 거래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다 보니까 계속 쓰던 거를 거래할 수밖에 없고, 토지는 다 쓰던 거예요. 쓰던 거. 이 쓰던 거 중고를 학문적 용어로 재고라고 얘기해요. 재고 시장을 발달시킨다. 없어지지 않으니까 언제나 쓰던 걸 거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까 예를 설명하면서 장래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게 무슨 성? 영속성이에요. 그래서 장래 수익을 땡겨와서 가치를 정하잖아요. 얘를 땡겨와서 이렇게 땡겨와서 가치를 정하죠. 이걸 무슨 방법이라냐면 감정평가에서 수익환원법, 장래 수익을 뭐해서? 환원해서 가치를 정하는 방법을 수익환원법의 근거다. 이때 수익은 장래 수익, 땡겨와서 가치를 정하는 걸 수익환원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감정평가에서 자세히 배우겠지만, 자, 여기까지는 외우지 않아도 되지만 한 번에 무조건 막 단어만 나열해서 외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흐름을 잡아서 대충 그럴 것 같네 라고 생각하면서 연관을 지으면서, 연결고리는 제가 수업 중에 설명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인데 어렵대, 이해가 안 된대. 당연하지. 여러분이 한 번 듣고 다 이해해서 내 걸로 만들면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1년 내내 배운 거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계속 배워가지고 시험장에 갈 거예요. 지금은 모르는 부분이 있다라면 넘어가도 괜찮아요. 선생님이 다시 또 설명해 줄 거니까. 다만 내가 안다 모른다는 건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음에 또 설명할 때 이 부분 좀 더 잘 집중해서 들어야 되겠다. 이건 잘 몰랐던 거지.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듣고 여러 번 반복하면 내게 채워지면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그 내용이 중요했던 이유가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이다.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한 번 듣고 다 내 거 완벽하게 내게 안 됐다라고 해서 뭐 걱정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계속 공부할 거니까. 자, 연결시켜보죠. 물리적 감가가 되지 않는다. 마모파손 없다. 소모를 전제할 수가 없다. 자, 가지고 있는 동안에 없어지지 않으니까 임대료 수익이 보장돼요. 임대료 수익을 다른 말로 사용이익, 이걸 소득이득이라고 얘기하고, 처분한 다음에도 없어지지 않아. 장래 수익이 있어. 이걸 땡겨오면 가치가 돼. 가치 차이만큼의 처분이익, 가치 상승분만큼의 이걸 학문적으로 자본이득을 얻을 수가 있다. 영속성 때문이에요. 자, 임대료 벌 수 있으니까 임대차 시장을 발달시키는 거고, 없어지지 않으니까 장기적으로 배려해서 개발 관리해야 되고, 가치 보존력이 우수해요. 가치가 쉽게 없어지지 않는데. 자, 없어지지 않다 보니까 쓰던 것만 거래할 수 있어. 재고 시장을 발달시킨다. 자, 장래 수익 보장해 주는 거 영속성, 이걸 땡겨오면 가치가 돼. 이렇게 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수익환원법의 근거가 영속성과 관련돼 있어요. 이렇게 영속성. 대충 느낌이 있죠? 완벽하게 외우지 않아도 돼요.
어떤 내용이 나오면 부부연계,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 개별성 중에 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까? 가장 관련 깊은 거 하나 찍으면 되는 거예요. 이 찍을 만한 어떤 느낌이 있어야 돼. 자, 개별성. 뭐 가장 쉬운 거기도 해요. 개별적이다. 같은 게 없다. 다 개별적이다. 다 다르다를 얘기해요. 다 다르다. 다 다르다. 그럼 물리적 대체. 눈에 보이는 거 똑같은 걸 대체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물리적 대체가 불가능해요. 완벽하게 똑같은 토지는 없으니까. 일문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예요. 일문일가 법칙은 한 종류의 물건은 하나의 가격으로 똑같다는 법칙을 일문일가 법칙이라 그래요. 일문일가 법칙.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이상적인 시장에서만 존재해요. 동질성이 있을 때만. 자, 한 종류의 물건은 하나의 가격으로 같다라는 법칙이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되지. 토지는 다 개별적이니까. 다 다르죠. 그래서 한 종류의 토지가 다 똑같은 가격이 형성될 리가 없어. 그래서 일문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자, 표준화, 조직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좀 쉽게 얘기하자면 표준화는 같은 것끼리 묶어서 규격화시키는 걸 표준화라 그래요. 같은 것끼리 묶어가지고 대표 표준 규격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키는 걸 표준화라고 해요. 근데 같은 게 없어. 같은 게 전혀 없다 보니까 표준화 시킬 수가 없어요. 표준화가 안 된다. 표준화가 돼야 조직을 잘 만드는데 조직화도 안 되는 거예요. 표준화가 안 돼서 조직화도 안 된다. 좀 나중에 좀 더 시간이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여기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으니까 같은 것끼리 묶어서 표준 규격을 만들 수가 없어요. 도시는 다 개별적이니까. 표준화가 어려워서 조직을 만들기도 어렵다. 자, 얘가 가장 중요한 거. 우리 하나 외우라고 한다면 얘 외워야 돼요. 개별성에서 정보가 나와야 돼. 정보. 같은 토지가 없죠? 같은 토지가 없다는 건 다르게 만드는 요인이 많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A 토지와 B 토지가 다른 이유가 한 가지일까요? 여러 가지일까요? 여러 가지. 엄청 여러 가지. 엄청. 아파트가 30아파트라고 해서 30아파트 똑같은 게 아니죠. 다른 요인이 엄청 많아요. 엄청.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각각 토지마다 또는 부동산마다 다르게 만드는 요인을 개별적인 요인, 줄여서 개별 요인이라 그래요. 그럼 개별 요인이 한 가지야, 여러 가지야? 여러 가지예요. 예를 들면 비슷한 토지가 A, B가 있어요. 비슷한 토지가, 택지가, 건물 지을 수 있는 토지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는 모래 성분이 많고 여기는 진흙 성분이 많고 여기는 좀 경사가 적고 여기는 평평하고 여기는 나무가 한 20그루 심어져 있는데 여기는 옆에 시냇물이 흐르고 여기는 도로가 있는데 옆에는 도로가 없고 이런 따지는 요인들을 보면 무수히 많아요. 개별 요인들이 무수히 많겠죠. 자, 그걸 생각해 보죠. 다르게 만드는 요인이 한 가지가 아니라 무수히 많대. 그러면 그 개별적인 다르게 만드는 요인을 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알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겠지. 너무 많은 게 다르게 만드는 요인이 너무 많대. 그럼 알기가 어렵죠. 정보가 숨겨져 있어, 드러나 있어? 숨겨져 있어. 알기 어렵다가 숨겨져 있다를 얘기해요. 그렇게 연관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보가 비공개성을 띠어. 부동산의 정보를 알기가 어려워요.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개별적인 요인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토지 자체만 봤지만 이 토지에 보이는 건 토지지만 이 사람의 어떤 권리까지 민법적인 성격을 따졌을 때 누구가 이 토지 소유자고 얘가 저당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정보들까지 생각하면 무수히 많은 숨겨져 있는 정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보가 숨겨져 있다. 알기가 어렵다. 그러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거래할 때 정보를 똑같이 알고 거래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얘는 조금 알고 얘는 엄청 많이 알고 거래가 일어날 수 있겠죠. 정보가 대칭을 이루지 못해요. 똑같지가 않다, 비대칭이다. 그러면 이게 온전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래되지 않을 수 있겠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비대칭을 이룰 수 있다, 숨겨져 있다. 개별 요인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다라는 건 알기가 어렵다, 정보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부동산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부동산은 정보를 알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럼 우리가 토지나 부동산을 거래할 때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 알아야 되는데 정보를 알기가 어렵대. 그럼 정보 알려고 쓰는 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정보가 숨겨져 있어서 거래 비용이라 그래요. 거래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정보에 대한 거래 비용이 높을까 낮을까? 높겠죠. 근데 알기가 어렵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피해를 보고 불합리적 가격으로 거래가 일어날 수 있죠. 그럼 나라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 부동산은 정보를 알기가 어려워. 그래서 누구나 사기당하지 않을 정도라면 이 정도의 정보는 알 수 있는 게 좋겠어 라고 해서 정부가 공시제도를 만들었어요. 알려주는 제도죠. 그래서 부동산에 공시제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등록제도예요. 등기부, 대장 이러죠. 등기하면 등기부가 생기고 등록하면 대장이 생기는 거죠. 등기부나 등록, 대장 같은 걸 누구나 떼어볼 수가 있어. 그래서 토지나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다 기본적인 정보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도 다 알 수 있어? 그래도 다 몰라. 나머지 숨겨진 정보가 또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 정도에 대해서는 알고서 거래하는 게 기본적으로 좋겠다라고 해서 나라에서 공시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동산 정보가 숨겨져 있으니까 누구나 알 수 있게 이렇게 연관지어서.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얘예요. 정보 나오면 무슨 성? 정보 나오면 개별성이 나와야 돼요. 부동산의 정보가 알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 개별적이라서. 개별적으로 만드는 요인이 너무 많으니까 알기가 어렵다, 숨겨져 있다. 그럼 거래할 때 정보가 대칭을 이루지 못할 수 있겠네? 그러면 거래할 때는 정보하려고 돈을 많이 쓸 수 있겠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래서 이런 걸 좀 문제가 되는 걸 줄이기 위해서 부동산은 등록을 의무화해야 돼요. 법적으로 의무화해서 무조건 다 토지나 건물들은 등록을 해야 되죠. 등기하면 등기부, 등록하면 대장. 이거 이제 공시법에서 배웠을 거니까 자세히 배울 거고. 자, 여기까지 해서 부부 연계 4가지가 나온 거예요. 첫 번째, 부동성 나오면 머릿속에 하나 딱 기억할 거. 외부 지역, 부인 이렇게. 외부 지역, 부인 이렇게 나오면 부동성 이렇게 나와야 되고, 부증성 나오면 만들지 못해서 차지하고 싶고 수요자가 경쟁하니까 지가지대가 높아져서 토지를 집약적 이용한다 이렇게 흘러와야 되고, 영속성이 가장 중요한 건 가지고 있는 동안 없어지지 않으니까 임대료 수익 벌 수 있고, 처분한 다음에도 없어지지 않아서 미래 수입이 보장되어서 땡겨오면 가치가 나와서 가치 차이만큼의 가치 상승분 처분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사용이익과 처분이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거 영속성이라고 놔야 돼요. 그리고 토지는 물리적 감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별성이 가장 중요한 건 개별적인 요인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정보를 알기가 어렵다. 정보의 비공개성이라고 얘기해요. 숨겨져 있으니까 수요자 공급자가 거래할 때 똑같은 정보를 알고 거래하기가 어렵다. 정보의 비대칭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한 번 듣고 이거 하면 1년 내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계속 공부할 거니까 가장 중요한 건 설명을 들을 때 그런 거 같네. 알아듣는 게 중요해. 알아듣지 못했다라면 저번에 공부하는 방식 얘기했죠. 80% 정도는 알아들었다라고 판단되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고 단어를 스스로 읽어봐야 돼요. 이게 그런 의미였지. 이 단어가 그런 의미였지라고 스스로 머릿속에 회전시키고 문제를 풀어봐야 이게 복습이 끝난다 그랬어요. 근데 수업 들었는데 반절 못 알아듣겠다.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이게 반절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다시 영상을 들으면서 그 얘기가 그 얘기였네 이렇게 완벽하게 이해는 안 돼도 선생님의 흐름에 따라서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그런 거 같네 라고 이렇게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주 순환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께 될 거니까 지금 처음부터 완벽하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 근데 인문적 특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난주에 배웠던 건데, 인문적이라면 사람이 토지를 이용하면서 생겨나는 성질들을 인문적 성질이라 그래요. 사람이 토지를 이용하면서 변할 수 있는 생겨나는 성질들이 있는데 2가지 배워야 될 것이 2가지. 어떤 거냐면, 자, 용도의 다양성, 위치의 가변성이에요. 용도 중요한 단어죠. 이걸 뭐라고 한다? 이용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용도는 이용 방법. 이용 방법. 그럼 우리가 건물을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한다라면 건물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 공업용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건물을 용도에 따라서 구분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용도는 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도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래요. 용도를 바꿀 수 있어요.
토지 하나에는 하나 용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할 수 있대요. 용도를 바꿀 수 있죠. 용도를 바꿀 수가 있어. 얘가 나오면 용도 전환 또는 이용을 전환할 수가 있어요. 이용을 전환하면 토지는 만들 수가 없죠. 만들 수가 없는데 내가 매립하거나 간척 사업에서 쓸 수 있는 택지량은 늘릴 수 있어요. 물 아래 원래 땅이 있었어. 땅을 만든 게 아니야. 물 아래에 있어서 이용을 못했던 땅을 막아서 이용 못했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땅으로 바꿔서 용도, 이용을 바꿔서 쓸 수 있는 땅을 넓힐 수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로 경제적 또는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지량은 늘릴 수 있어요. 땅은 만들 수 없어. 근데 택지량은 늘릴 수 있어? 늘릴 수 있어요. 이건 용도, 이용을 바꿔서 쓸 수 있는 땅을 넓힐 수 있더라를 얘기하는 거고, 위치가 여긴 답이 다 나왔죠. 가변이래. 이때 위치는 물리적 위치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 부동성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위치는 변하지 않죠. 근데 토지가 있는데 옆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경제적 가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죠. 이거 얘기하는 위치는 주변 환경에 따라서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달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는 물리적 위치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위치가 아니라 경제적 위치는 변할 수가 있더라. 이건 그러면 절대적 위치예요? 상대적 위치예요? 내가 변한 게 아니라 주변이 변해서 내 경제적 가치가 달라질 수 있겠지. 이걸 위치의 가변성, 이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이건 이제 변하는 성질을 얘기하는 거고. 자, 그래서 아까 자연적 특성 부부 연계 나오면 물리적인 게 안 된다 이렇게 배웠고, 인문적 특성 이 두 가지 용도의 다양성과 위치의 가변성은 경제적인 것이 뭐한다? 가능하다,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봅시다. 자, 먼저 위치의 가변성 먼저 보죠. 쉬우니까 조금만 더 하고 쉴게요. 자, 위치의 가변성, 이때 위치는 물리적 위치는 아니죠. 우리가 배웠던 건 부동성 때문에 물리적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얘는 위치의 가변성으로 어떤 위치가 변한다? 주변에 따라서 경제적 위치가 변한다. 경제적 위치, 상대적 위치가 변할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 있지. 경제적 위치는 변할 수 있지. 이걸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용도의 다양성. 용도를 다른 말로 뭐라고? 이용이라 그랬어요. 이 단어 기억해놔야 돼. 용도는 이용 방법, 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도가 다양하면 이용을 바꿀 수 있어? 바꿀 수 있죠.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으로 토지의 이행과 전환. 이행은 전환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때 전환은 무슨 전환? 이용 전환 또는 용도 전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도를 바꿔, 이용을 바꿔서 쓸 수 있는 땅은 넓힐 수 있겠네. 이걸 뭐라고 한다? 용도적,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매립지, 조성지 얘기하는 거예요. 간척사업 등으로 인해서 땅을 만든 건 아니죠. 원래 물 아래 땅은 있었는데 물 아래에 있어서 이용을 못했던 걸 물을 막아서 이용할 수 있는 땅으로 넓혔다, 이용할 수 있는 땅으로 바꿨다를 얘기하는 거야. 이걸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자, 우리가 전에 배웠던 건 부증성으로 눈에 보이는 토지량은 만들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용도의 다양성으로 용도를 바꿔서 쓸 수 있는 땅은 넓힐 수 있다. 이걸 경제적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봅시다. 자, 많이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최유효 이용의 근거라고 나왔어요. 가장 좋은 이용해야 되는 근거가 뭐냐라고 할 때, 아까 야, 토지를 가장 좋은 이용해야지 네 땅이라고 놀리거나 방치하면 안 돼. 왜냐하면 만들 수 없는 귀한 땅이었으니까 네가 운 좋게 차지했으면 잘 이용해야지 라고 하면서 부증성이 얘 근거가 된다고 했죠. 자,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최라는 게 있대. 최상급이죠. 최상급. 하나라면 최라는 말을 쓸 수 있어, 없어? 용도가 하나래. 그러면 그 용도 하나 딱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용도가 여러 가지래. 여러 가지 용도 중에 가장 좋은 거 하나를 찾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용도가 하나라면 최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어. 근데 용도가 여러 개니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용도를 찾아 써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가 하나야, 여러 개야?
여러 개니까 가장 좋은 용도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중성 자연적 특성도 이게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되고 용도의 다양성도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된다. 사실 학계로는 제가 설명을 잘 해주려고 노력을 할 텐데 뭐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한 다음에 판단하겠지만 알기 쉬운 방법들을 나름 열심히 연구해 가지고 잘 설명해 줄 거예요. 한 번만 정확히 딱 이해해서 이 용어와 개념들을 딱 이해해서 그러겠네 라고 딱 머릿속에 딱 이해가 돼서 정립이 되면 굳이 안 외워도 대부분 많은 것들이 해결돼요, 사실. 그래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암기량이 가장 적어지는 과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가능한 수업에 집중해서 이해하려고 해야지 그냥 나중에 외우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넘기지 말고 가능한 좀 수업 중에는 제가 이해시켜 주려고 하는 설명을 잘 들으면서 제가 의도하는 의미가 뭔지를 해석하려고 좀 노력하셔야 돼요. 물론 처음 공부할 때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 근데 여러 번 공부할 거니까 이해 안 되는 건 체크해놨다가 자, 그럼 쉬었다가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잠깐 쉬었다가 보죠.